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근데 그 변동성이 위인지 아래인지 궁금했을 때 마켓 타이밍 모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FOMC 전까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고 그 뒤로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했잖아요. 네. 근데 모델에서 얘기해주는 대로 시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그러니까 붕괴하는. 저점에서 계속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뭔가 이제 저점을 깰 것 같으면은 리바운딩에서 시도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변동수 2% 나오면서 상승을 마감했고, 오늘은 좀 이제 오늘 새벽에는 하락 마감했죠. 이전에 저점을 이제 붕괴되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죠. 이게 오히려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영역에서 과연 이 모델이 어떻게 얘기할지. 맞을지.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하다고 지금 모델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나스닥 모델 준비했으니까. 나스닥이에요? 예, 나스닥 100지수 준비했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100pp 소리를 내었는가? 네. 죄송합니다. 아침인데 아침에 너무 무거운 분위기보다 좀 웃으시라고 좀 성대모사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궁예죠. 그 김영철 배우분이 이제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건데 명대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계속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4번 할 것이다. 9월달에 이번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2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데, 100bp를 이제 얘기하는 IB 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그 뭐랄까요, 비관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금리 인상 4번 할 것이다. 9월달은. 근데 지금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좀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최초로 이제 소개했던 인물이죠. 닉 티미 라우스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기자분, 이제 왼쪽이 이분인데, 어제 또 뉴스가 이제 보도됐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파월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뭐 스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나오고 거의 연준이에요. 나팔수죠, 나팔수. 연준 대변인. 그렇죠. 뭐 비공식 대변인인데 이분이 이제 출입 기자다 보니까 연준 이제 10명의 위원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어제 또 칼럼을 좀 냈는데, 내일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상 3번으로 기존 확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4번 할 거 아니냐. 이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bp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되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 FOMC 발표 연설, 그리고 다음날 또 연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FOMC 연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 오히려 다음날 금요일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인데, 여기서 10월 달에는 FOMC가 페드가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요일날 연설을 할 때 연준 파월 의장이 11월 달에도 또 75bp를 올릴 가능성들, 이게 좀 최악인 거죠. 그게 좀 최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글로벌 IB 은행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다음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페드와치를 통해서도 중간 지점이 밴드가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예상을 하고 있다. 월가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인플레가 잡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왜냐하면 과거설에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파란색으로 약간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점 보이시죠? 바로 이때가 폴보커 관련된 부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가 한 15% 가까이 육박했을 때 기준금리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만 그때 당시에 이제 월급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도 최소한 못해도 예대금리가 10% 이상을 반영됐던 시점. 아마도 19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폴보커가 만든 예대금리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 자체가 아직은 그 전보다는 뭐 9.1에서 지금 8.5, 8.8% 초반까지 좀 밀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쉽지 않다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CPI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하방으로 경직으로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착화가 위험하기 때문에 CPI에 대한 그 기대 인플레이 수치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아웃퍼폼을 해야지만 잡힐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문제들, 이제 최근에 뉴스가 보도되고 있죠. 부채,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부채. 지금 미국인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오히려 더 사고 안 팔고 있다라는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금리가 결국은 이제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최소한 못해도 4에서 4.5%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텐데, 과연 부채가 감당이 가능할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이고 싶다는 거겠죠. 좌측 보시면은 스튜디언트 그리고 카드론이라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카드론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 고통간주법을 발표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법안이 이제 그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탕감 조치한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우측 보시면 이 신용카드 빚이 제가 엄청난 규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1,600조 원인가요?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그러면 부채를 언제 갚을 거냐?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할부 기능이 있어서 뭐 중간에 이볼빙도 있지만 통상 뭔가 500만 원짜리나 300만 원짜리 가전제품 비싼 기기를 살 때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뭐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서 지인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거의 신용카드사가 할부 기능이 없습니다. 예, 할부 기능이 없고 약정의 본 금액에 대한 이 본 약정 금액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 형식만 납부만 해놓고 계속해서 이월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의 카드 대출이라든지 카드 빚을 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언제 갚을 거냐라고 했을 때 8%가 나는 아직 뭐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60%가 1년 뒤에는 좀 갚을 것이다. 1년 안에 만팍으로는 갚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통상 지금 카드 빚을 2년 안으로 갚는다. 당장 갚을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카드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너이버 녹색 밴드에서 제가 이전에 글을 올렸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다시 등장하는 자기의 PPT. 네. 다들 진짜 이 정도면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기의 대폭발. 네. 인정. 이제 자기를 사랑해야죠. 네. 인정하십니까? 네, 뭐 심지어 2장이나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아침에 하다 보니까 통상 뭐 풋콜 레이쇼 비율도 실질적으로 10시 반에 나오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료를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인플레이션 단기 피크아웃을 주장하고, 저도 지금 이때 그런 수치가 보이다 보니까, 근데 세계적인 글로벌 IB 은행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24년도 인플레를 22%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뭐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의견을 줬는지. 22%? 예, 22%. 23년도에 인플레 기대 수치가 2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르헨티나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22%까지 컨센을 이제 타겟을 잡고 부과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를 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영국은 뭐 그럴 수 있죠. 지금도 물가 부담이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조금 영국이 먼저 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뒤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같이 좀 쫓아오는 분위기가 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인플레 피크아웃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투자 전략 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내내 금리 인상할 것이다. 네. 2024년이나 돼야 이제 그게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장 이제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은요. 방금 보여드린 표는 영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표예요. 미국 표.
미국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영국은 뭐 10% 위에 10% 아웃퍼폼 위에요. 넘어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미 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녹색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26일 날 잭슨 파울 연주는 제가 연설을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음 보겠습니다. 베어 마켈렐이 종료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긴축에 당할 자는 없다는 뜻이겠죠. 이거를 간과했던 분들은 완전히 지금 계좌가 좀 많이 초토화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7일? 8월 26일 8월 26일 날 잭슨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때문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날. 베어 마켓이 종료됐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장이다라는 얘기. 그 지난번에도 랠리가 뭐 나올 거냐고 물었는데 제가 베어 마켓 랠리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랠리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결이 달라졌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 진짜 프로들의 영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에셋 어케이션이라고 해서 자산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경제학을 공부하시거나 투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셋 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얼로케이션. 네, 에셋 얼로케이션. 롱숏 전략. 쉽게 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롱숏 전략.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그러니까 결국은 각 시장마다 마켓별 변동성이 강화된다는 거고 실제로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언더퍼폼을 했죠. 하락이 나왔는데 기존 그 헤지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매크로 헤지 펀드를 행동으로 하는 헤지 펀드의 성과 지수 HFR 지수 자체가 실제로 S&P 500이 20% 넘게 언더퍼폼할 때 하락이 나올 때 평균 매크로 헤지 펀드들이 계좌 수익률이 거의 2% 가까이 1.6%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뭐죠? 지금 시장에서 다들 밀려가지고 20%, 30%, 40% 심지어는 반토막 넘게 물려 계신 분들. 메타도 사실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60% 구간이거든요. 메타라는 플랫폼 회사도. 근데 매크로 헤지 펀드 회사들은 매크로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수익률이 계좌가 1% 넘게 수익 중이라는 거죠. 뭐 대단한 성과인 거죠.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이 대부분 적지만은 헤지 펀드들은 몇 천억을 굴리는 회사들이거든요. 최소한 단위가.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크로 절대적으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추세 상승장에선 매크로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하락이든 급락장이든 뭐든 간에 하락장에서의 반등장이 나오든 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미국의 헤지펀드의 성과지수 HFRI 지수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트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서 마켓 타이밍 모델 우리 시장 출발하기 전에 미리 나스닥 100에 대한 모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과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모델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자, 9월 20일 방향강도와 편입강도 0입니다. 21일이면 오늘 밤이죠. 오늘 20날은 오늘 끝난 거고 21일이면 내일 아침에 확인할. 그렇죠. 자, 방향강도 50에 편입강도가 100이고 그 다음 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가 200포인트 정도의 내림세를 나타냈고 방향강도가 50에 편입강도가 100이면 하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더 강화된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제 상승하다가 그 전일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전일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20일 한국 시간 새벽 3시기 때문에 FOMC 결과 발표되는데 반향 강도랑 이제 패닉 강도가 잡혀 있다는 거는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는지. 그러니까 상승으로 뭔가 치고 가면은 오히려 FOMC 발표 후에 하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결국은 지금 주가가 미국장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한 이틀 동안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상승 나왔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반향 강도도 있고 패닉 강도가 있다라는 뜻은 일단 반향 변경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반등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FOMC 이후에 그 날만큼 오늘 저녁만큼은 그런 색으로 들고 있어서. 결론 빠르게 도달하면 A안, B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2일까지 FOMC 결과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FOMC 결과로 따라서 비안으로 갈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네요. 예, 두 가지 아니기 때문에. 아, 저거 예. 아, 저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네. A안, B안 중에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세요? 저는 조금 A안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FOMC 이후에 시장은 하락할 오히려 것이다. 본격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본격 하락이 나올 네. 것이다. FOMC 회의 이후에.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점도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신광섭 매니저의 어떤 그동안의 논리 한번 계속 따라가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 끝나고 또 중요한 일정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네, MBN골드 신광섭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